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입니다. 내용이 좀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이 책에서는 총 12가지 조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간추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말이죠.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계구조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 성장의 각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대학생활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혹은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초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큰 변화를 도모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떤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기존 제도와 이 창의적 변화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창의적 변화라는 것이 있으려면 기존 제도라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제도든 창의적인 변화든 어느 한쪽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시선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흔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게 있죠. 뇌리에 딱 박히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그 이야기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나 목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영웅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영웅들은 어떤 깨달음을 주죠.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비전과 용기가 있으면 승리한다 라는 그런 전개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는 모두 영웅처럼 서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영웅처럼 우리도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맥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목표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혼돈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중요한 일은 스케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스케일이 큰 일이 아니고 굉장히 사소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이를테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계속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놓는다. 이런 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협의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내 삶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분명히 해도 실패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을 마음속에 묻어만 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번째는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책임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정도 없겠죠.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정한 자존감은 그냥 난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책임과 그 책임을 완수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타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각이 있을 때 실존적 자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점은 남들이 방치한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런 책임들은 어렵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책임이 커질수록 인정도 커지고 나의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불편한데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한 자기 합리화들은 한 번 후퇴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저자는 비생산적인 거 그리고 부조리한 거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힘들지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나를 존경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존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삶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도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데올로기를 버려라입니다. 보수주의, 페미니즘, 환경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이요. 이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은 해상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계를 굉장히 그냥 큰 덩어리로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선과 악,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다 보니까 해결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은 창시자, 그리고 맨 처음에 초기에 진입한 지식인들, 그 사람들 이외에는 다 그냥 추종자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서 먼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을 청소하고 내 가족을 보살피고 겸손하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 문제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방도 제대로 치우지를 못하면서 세계의 불평등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굉장히 좀 웃기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최소한 한 가지 일에 파고들어 그 결과를 지켜보라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빛나는 모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느 것에든 간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떤 것에 몰입을 한다는 거는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에 그렇죠. 이 확실한 목표는 세상을 굉장히 단순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죠. 심리적 불안,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목표가 없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 이러한 생각은 결국 세상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런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술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술품을 사서 예술가가 보는 확장된 세상을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지만 예술가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하늘을 봐도 우리는 하늘이 파랗네 라고 보지만 예술가는 그 하늘을 보면서 본인만의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우리 삶에 이 아름다움이란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좀 확장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술가의 작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홉 번째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트라우마를 잊으려고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인 진실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일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마주하고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운명이래요. 운명. 극복해야 되는 운명.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을 마주하지 않을 때는 평생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글로 써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 번째는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입니다. 이 파트는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그 부부간의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려면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협상. 근데 이 협상을 잘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알려면 서로 솔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부부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소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협상들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지만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거치고 난 이후에는 평생 동안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로 이 저자가 결혼에 관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와닿았던 게,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보통 결혼하고 자유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너가 책임질 일을 회피하고 싶다는 의미다. 이런 생각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내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11번째는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상을 편향적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감정에 주로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아니, 왜 이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동일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다 이런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자는 나만 그렇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좀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이게 나의 탓일 수도 있고 혹은 모두가 겪는 불행일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판단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회적인 동물이고 어쨌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은 결국 사회 속에서 이득되는 부분이 1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의연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일 때 삶이 더욱 가치 있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겠죠. 마지막 12번째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배신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감사. 이 저자는 감사가 아마도 유일한 대응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좌절스러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바보 같은 순진함이라기보다는 용감함의 발현이라는 거죠. 이런 감사는 용기와 사랑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이 저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애도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이 애도라는 감정이 참 낯선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애도는 사랑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애도를 하게 되죠. 비록 나와는 굉장히 안 맞았더라도 그의 삶이 나름대로 가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애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각 챕터별로 주제는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격가지가 되게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와?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라는 걸로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가 나중에 책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맥락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조금 별로다 싶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작가의 통찰과 글쓰기, 그러니까 말빨 실력이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책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저의 독해력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도 사실상 워낙 유명하고 똑똑한 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번 사셨으면은 꼭 2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걸 권할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